자, 계속해서 이제 58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에 관한 설명.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첫 번째 질문, 치료의 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권의 성립 요소에 대해서 쉽게 나오죠. 틀린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은 이론상 무상인 경우도 가능하다. 자, 지역권도 이론상 무상인 경우도 가능하다. 그러나 전세권은 기본 개념 전세금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유상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번 문제는 아니지만 지상권 파트에서는요, 특히 법정 지상권자라고 하는 사람,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건 별개의 문제로 바로 치료 지급, 부당이득으로 치료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주요 이슈. 2번 질문요.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지상권자 갱신 청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소리 이렇게 하는 거죠. 지상권의 존속 기간 만료가 됐습니다. 근데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갱신 청구하고요. 그다음에 갱신 청구 거절 있게 되면 지상권의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해서 자, 니은번은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자, 디귿번 재료 체납 중 토지 소유권이 양도가 된 경우 양도 전후를 통산해서 2년에 이르면 지상권을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제일 많이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죠. 디귿번은 틀린 표현. 그래서 일단 디귿번은 제거하고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니은하고 릴 두 개 싸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릴번 채권 담보를 위해서 토지의 저당권과 무상의 담보 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 상년에 나왔던 주제죠.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한다고 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가볼까요? 갑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토지 위에다가 자, 갑이 건물 등을 짓게 되면 골치가 아파집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가 자, 지상권을 또 갖게 됩니다. 이걸 이름하여 담보 목적의 지상권에서 담보 지상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담보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용익 목적이 아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뭐 지상권을 뭐 취득을 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토지를 이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을이라는 사람은 이 액소지를 이용할 권능은 없기 때문에 소위 이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이 병이 불법 점유자네요. 불법 점유자라고 했을 때 자, 상관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 병이라는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답은 3번 니은하고 리을에서 이 리을번 지문이 작년에 나왔던 주제, 좀 어려웠던 주제를 끌고 들어왔었고요. 하여튼 이 문제도 자, 뭐 기억은 좀 간단한 주제, 니은, 디귿 그렇게 어렵지 않은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지상권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자, 지역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좀 쉽게 구성이 됐죠. 그래서 요역지 소유권이 양도되면은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냈습니다. 근래 지역권 관련 문제가 제일 쉬웠던 문제죠. 그래서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 토지 소유권과 부종성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이 자,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가 되면 지역권도 함께 이전이 되게 된다. 그래서 지역권만의 이전 등기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서 비교해서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에 존부를 불문하고 양도할 수 있었고요.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이 없다는 전제에서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권만의 이전 허용되지 않는다. 해서 자, 31의 문제 중에 드물게 좀 쉬웠던 문제가 되겠고요. 자,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 취득했을 때 다른 공유자도 함께 취득을 하게 된다. 3번 점유로 인한 지역권의 취득기간 중단이라고 나선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해서 좀 어려운 질문 되겠습니다. 4번 질문 어느 토지에 대해서 통행 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증명해야 된다 해서 최근에 이미 나왔던 지문이고요. 5번 지문도 작년에 나왔었죠. 승역지권에서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건 별개의 문제로 그 토지를 이용함에 따라서 얻게 되는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야 될 테고 자, 이 승역지 소유자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 대해서 자, 손해도 보상을 해야 된다 해서 자, 답은 1번. 이 문제는 좀 쉽게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갑은 자신의 X건물에 관해서 을과 전세금 1억을 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을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맞춰 주었다. 그래서 갑 소유의 X건물에 대해서
을이 전세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해서 자,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우리 이제 건물 전세권의 존속 기간 15년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 10년으로 단축된다 해서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 최장 존속 기간 최대 10년으로만 인정됩니다. 해서 오른편인데 큰 쟁점 아니고요. 2번 질문, 을이 갑에게 전세금 지급하기로 한 1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해서 이건 오른편. 자, 문제 안 될 테고요. 3번, 갑이 X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그 대지의 지상권을 취득했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을의 전세권의 효력은 지상권에 미친다 해서, 자, 우리가 저당권 파트에서 건물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에 미친다라고 했었고요. 자, K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Y 토지에 대해서 갑이 지상권을 가지고 그럼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죠. 여기다 X 건물을 설정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을이 X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 건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 자, 건물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그 건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 만약 이것이 임차권이라는데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친다라고 할 것 해서 그 정도고요. 5번, 을의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을의 전세권 갱신으로 한 등기가 없다 할지라도 그 갱신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서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라는 것은 등기 없다라고 할지라도 유효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표현 되겠고요. 자, 합의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을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무효로 추정된다. 그래서 만약에 전세권 설정 계약에서 5월 1일부터 이 물건을 사용하기로 한다. 그럼 당연히 전세권 설정 등기는 4월 25일, 28일 이때 미리 이루어지겠죠. 요건 이제 틀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최근 2년 전에 나왔던 답으로 뽑았던 지문, 등기, 효력 파트에서 냈던 지문을 그대로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건 뭐 이유를 따라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점. 이미 답이 됐던 지문이었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또 이번에 그대로 끌고 들어온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구성합니다. 자, 담보물권이 가지는 특성 중에서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물상대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권도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도 각각 뭘 할 수 있다? 경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 경매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럼 저당권자 경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치권에 있어서 경매 청구라고 하는 것은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 경매 청구권. 이에 비해서 저당권에 있어서 경매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자,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이 저당권 실행하기에 앞서서 저당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또는 이제 공용 징수 등을 당하게 되면 저당권 소멸하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가 받게 될 금전, 화재, 보험금 청구권, 수용 보상금 청구권에 대해서 저당권자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죠. 이걸 우리가 물상대유라고 부릅니다. 물상대유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 바로 물상대의성이라는 개념. 그런데 유치권은 등기를 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이런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을번은 무조건 빼야 돼요. 가장 주요 이슈는 리을번을 빼는 게 논의 포인트. 자, 그럼 이제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이 뭔 소리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 가지. 자, 성립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양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소멸과 관련한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종성이라고 하는 거 이렇습니다. 자, 유치권의 부종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해야지. 좀 더 구체적으로 피담보채권의 종류로서 우리가 공사대금채권, 그 다음에 이제 비용상환청권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지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부종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두 번째, 자, 양도라고, 유치권 물권이죠. 그래서 당연히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양도를 함에 있어서는 유치권만 인도 거절권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묶어서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우리가 수반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세 번째,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거 소멸에 관한 부분이야. 해서 예를 들어서 자, 채무자가 유치권자에게 자, 1,000만 원 갚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100만 원을 갚았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 유치권 소멸하는 거냐? 아니라는 얘기지. 돈 다 갚아야지 유치권 소멸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불가분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립과 양도와 소멸에 관련한 개념, 부동성, 수반성, 불가분성 모두 인정이 되는 유치권의 성격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자, 요거 이제 성립, 양도, 그 다음에 소멸이라고 하는 주제 왜 저당권에 있어서는 이 네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게 된다 해서 유치권과 저당권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느냐 되지 않느냐 해서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았었고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 인정된다. 그래서 저당권에 있어서는 물상대의성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데 비해서 유치권에 있어서는 물상대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앞으로 32 시험 보실 분 입장에서는 저당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 4개가 모두 어떻다? 인정이 되게 된다. 그렇게까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 이렇게 보셨고요. 자, 유치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1번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직접점이든 간접점이든 관계가 없다. 옳은 표현. 다만 자, 어렵게 구성할 때 나오는 거죠. 채무자가 직접점이고 채권자가 간접점이라는 경우 이때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이에서 일단 1번 옳은 표현 구성을 하고 있고요. 2번 유치권자와 유치물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게 된다.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것도 좀 어려웠어요. 자, 나머지 지문 가지고 볼까요? 자, 유치권자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 경매 신청권, 채무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유치권 소멸 청구는 자, 유치권자가 선관 의무를 위배하거나 혹은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다음 불법적인 사용 등을 했을 때 그때 소멸 청구할 수 있고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로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유치권자 을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을 때 자, 갑이 뭘 한다고요? 이 X 건물과 자, 상당한 가액의 차이가 있는 거. 요거 맞게 둘 테니까 자, 요거 소멸해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상당한 담보를 제공이 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돼? 오케이 하게 되면은 요쪽 가서 뭘 할 수 있다? 유치권 행사하고 기존의 X 건물 부분에 대해서 유치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5번 임차인은 임대인과 약정이나 권리금 반환 채권으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유치권 행사는 공사 대금 채권, 비용 상환 청구.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특이한 주제를 뽑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까다롭게 나왔던 주제인데 유치권자하고 유치물 소유자 사이 유치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물 소유자가 있습니다. 이미 유치권 성립했어요. 자,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연성이 있었고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했다. 이미 유치권 성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유치권 포기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포기할 수 있게 되겠죠. 포기 의사 표시 필요하겠죠. 점유 포기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제3자라고 하는 사람은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자, 소유자 유치권 다 포기하기로 하고 병한테 이 소유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에 대해서 너가 이미 유치권 포기했으니까 소멸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여튼 뭐 31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까다롭게 구성이 됐던 사례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이 주제도 지금 최초로 지금 몇 년 사이, 한 10 몇 년 사이에 처음으로 유치권의 포기에 관한 내용을 갖고 쟁점을 삼아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갑은 을 소유 X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했다. 그나마 좀 쉬웠던 문제죠. 그래서 X토지에 Y 건물이 존재할 때 갑이 X토지 Y 건물에 대해서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해서 일괄 경매 청구는 가장 중요했던 것, 가장 기본 논의의 전제는 거죠. 자, 토지에 관한 저당권을 취득을 한 상태다. 토지에 관한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의 토지 위에 건물이 지어졌다. 그리고 나서 이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다라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갑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X 토지 위에 을의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 토지 저당권이 성립한 후에 건물이 만들어져야 되고 두 번째 이 건물의 소유권과 토지 소유권이 동일했을 때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되지 않고요. 니은번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에 을이 X 토지에 Y 건물을 축조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병이 X 토지의 지상권 취득해서 Y 건물을 축조하고 굳이 이것을 결국은 을이 역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해서 경매 청구 당시에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게 되면 이때는 뭘 할 수 있다?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역시 최근에 많이 나오지는 않았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일괄 경매 청구는 기본 구조, 우리 뭐 요약집 같은 걸 보시게 되면 기본 틀은 잡혀져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답은 4번. 그 정도. 자,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 틀린 건. 자, 우리가 근저당권 파트에서 전통적으로 다뤄봤던 주제, 피담보 채권의 확정 시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슈가 물상 보증인의 경우, 자,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 피담보 채권액을 넘는다라고 할지라도, 바로,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고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 문제도 그동안에 다뤄지지 않았던 특이했던 주제를 가지고 지문들을 많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채무자간 제3자도 근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다. 즉, 근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물상 보증인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2번,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자,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해서 오른편. 이거 저당권 파트에서 지문 한두 개 구성하는 사례인데 큰 장점은 안 되고요. 좀 미상한 걸 다 뽑아서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될 채권 최고액의 채무의 이자라고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이 문제는요, 최근 문제에서 저당권의 효력 범주라고 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어디까지 변제를 받을 수 있느냐. 해서 원본과 이자와 위약금, 다음에 손해 1년분의 지연 배상액 A까지 바로 강제집행 비용까지 이런 것들을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차이고요. 자, 그래서 채권 최고액의 범주라고 한다면 이자도 당연히 어떻다 포함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가볼까요? 값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 최고액을 1억이라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자, 이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 발생할 채권액이 9천만 원이야. 9천만 원. 근데 이자 부분, 약정에 따른 이자 비용이 뭐 500만 원이야. 그러면 채권 최고액이 범주 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자도 다 포함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해서 그동안 전혀 다뤄지지 않았던 주제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4번 근저당권 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 해지하면 피담보 채권은 소멸하게 된다 해서 자, 오른편이고요. 근저당권은 기본계약. 우리가 이제 뭐 떡볶이 재료 공급 계약. 그래서 이런 계약 자체가 취소, 해지가 되게 되면은 당연히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 것도 적법하게 해지가 됐다는 얘기는 채무 불이행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른편 좀 어렵습니다. 5번 그나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 근저당권 설정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을 하는 경우 경매 신청 시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게 된다라고 해서 오른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도 까다로웠어요. 어렵게 구성이 됐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근저당권자죠. 그래서 오타가 있네. 그래서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경매 신청 시 만약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은 매각대금 완납됐을 때 피담보 채권의 확정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돼서 이렇게 자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답은 3번 까다로웠어요. 그 다음 이슈. 자, 이게 이제 그동안 또 안 냈던 문제를 가지고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주로 공부했던 게 매매교환 임대차를 중심으로 구성이 돼 왔었죠. 그래서 근데 지금 31회 문제는 계약의 유형, 종류를 따지면서 좀 특이한 것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졌어요. 자, 일단은 도급계약 어디서 공부하냐면 유치권 할 때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사 건물 지어달라. 그러면 앞으로 공사대금 얼마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도급계약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그럼 공사를 발주한 사람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될 테고 자, 유치권자가 될 이 사람 앞으로 이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나머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 유치권을 행사하게 될 이 사람은
건물을 완성을 해줄 의무를 지게 된다. 그래서 쌍무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무상의 임치계약, 임치계약, 중개사법 할 때 한번 나왔던 단어인데요. 맡겨두는 계약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법 103조 얘기에 관련해서 비자금을 임치해 두는 거, 비자금 자체는 자, 불법 이익이 되기 때문에 불공정자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지만 이 비자금을 임치하는 거, 맡겨두는 것 자체는 어떻다? 바로 유효한 법률, 민법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했었고요. 맡겨두는 계약, 임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무상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다? 맡아 투기로 한 사람이 그걸 목적물을 보관하고자 돌려줄 의무를 지게 된다. 편무 계약, 일방탕수만 채무를 지게 된다. 자, 임대차 계약은 자, 알 수 있는 거 유상계약 어렵지 않고요. 이에 비해서 볼펜 좀 빌려줄래? 볼펜 빌려줄게. 이게 사용 대차 계약. 이게 이제 무상 계약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현상 광고 계약. 사실은 이제 우리가 낙성 계약에 대해서 요물 계약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이 문제는 진짜 그동안 16년 동안 거의 안 나왔던 문제에서 요물 계약에는 자, 우리가 주로 공부했던 것은 계약금 계약만 공부를 해와서 그동안 시험에 나왔었는데 현상 광고 계약도 요물 계약. 뭔 소리냐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현상 광고를 하게 됩니다. 해서 X를 찾습니다. 갑을 좀 X라는 사람을 찾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결국은 누가 을이라는 사람이 이 X라는 사람을 찾아서 갖다 줘야지 자, 현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현상 광고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라고 할 거. 그래서 답은 5번. 자, 그래서 그동안 계약의 유형을 따져 물을 때 이런 문제가 안 나왔어요. 매매기원 임대차만 가지고 계속 문제를 구성했었는데 31회 때 아주 엽기적인 문제를 가지고 구성을 했던 사례 해서 답은 5번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승낙기간을 2020년 5월 8일로 해서 사실은 엑소주택을 을에게 5억에 팔겠다고 하고 자, 이 청약이 5월 1일 날 도달하게 된다라고 해서 자, 지금 이제 편지를 언제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5월 1일 날 도달했고 승낙기간은 5월 8일로 정했다. 자, 틀린 것을 고르시오. 좀 쉬웠던 문제죠. 이 갑의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을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해서 기본적으로 도달주의 이렇게 가는 거죠.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2번 갑이 청약을 발생한 후 도달했다는 전제에서 사망했다고 하면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거 틀렸죠. 해서 자, 지금 우리가 의사표시 상대방이 도달이 됐다는 전제에서 그 중간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제 그나마 31의 문제 중에서 쉬웠던 문제. 3번 갑이 을에게 2020년 5월 8일까지 이의 없으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 되면 승낙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 을이 그 기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즉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 이것도 이제 7년 동안 2번 답을 뽑았던 지문. 4번 을이 2020년 5월 15일 날 승낙을 했다. 5월 8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는데 5월 15일 날 승낙을 했다. 그러면 이때는 자, 이미 기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자, 바로 새로운 청약으로 의제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5월 또 일정한 날짜 안에 또 답을 하게 되면 자, 새로운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 자, 5번 지문 을이 5억 원을 5천만 원으로 잘못 읽어서 5월 8일 날 5천만 원을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했다라고 했을 때 이건 의사의 불합치죠. 의사의 일치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1의 문제 중에서 그나마 좀 무난하게 뽑았던 문제가 바로 이 얘기.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자, 동시엔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것도 개쓰레기처럼 문제를 구성했죠. 우리가 그동안 시험 문제는 피, 배, 임 얘기만 가지고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담보 채무의 변제라고 하는 거, 피담보 채권의 또는 변제, 피담보 채무의 변제 하고요. 저당권 또는 담보가당의 말소 의무, 이건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다라고 할 거. 자, 그래서 아닌 거 일단 니은번 다 제거를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 남는 게 이제 기업 디귿 리을이 남아 있는데 일단은 2번하고 4번 나가리 됐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자, 디귿번 자,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귿번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 리을번 토지 임차인이 건물 매수 청구를 행사하는 경우 토지 임차인의 건물 인도 및 소유권 이전기 의무라고 하는 것과 임대인의 건물 대금 지급 의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동시 이행 관계에 있게 된다. 해서 일단은 지금 이제 기업번하고 디귿번 두 가지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죠. 자, 일단은 다시 가봅시다. 니은번을 일단, 니은번은 동시행관계에 있지 않다 해서 니은번을 일단 제거를 해야 돼. 니은번. 그러면 이제 1번, 5번, 3번, 1번, 3번, 5번이 남아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 요건 정확히 알고 들어가야 돼. 동시행관계가 아닌 것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얼핏 보게 되면은 피, 배, 임이 아니기 때문에 다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을 5번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자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 임차물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업과 3번과 5번 싸움 될 텐데 이게 이제 문제 디귿번이 자,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라고 하는 것. 이게 허가구역안의 토지거래이죠. 그래서 허가구역안의 토지거래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던 것이고요. 매수인에 대해 있어서는 아직은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게 기본 구조인데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매도인, 매수인 두 사람 사이에서 의무라고 하는 거 토지거래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거하고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은 전혀 별개의 문제죠. 자, 이거는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라고 하는 것은 소위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대금 지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라고 할. 그래서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기억하고 리을 두 가지. 그래서 상당히 난이도 올렸어요. 난이도를 아주 올려가지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다 동시행 관계로 봐야 되는데 그 아닌 특이한 걸 하나 꼽아냈어요. 그래서 허가 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보시다시피 31의 문제는 그동안 문제하고 많이 좀 어긋나게 최대한 꼬아서 냈던 그런 특징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31회 시험 같은 경우 민법이 1차 과목에서는 민법이 난이도가 너무 높게 설정을 한 것 같아요. 결과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은 학기론이 비교적 무난해서 학기론 점수가 좀 안정적으로 나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 민법에서 점수가 많이 나올 수가 없게 돼 있어. 상당히 까다롭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답은 3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쌍무계약상 위험 부담에 관한 법리 틀린 것. 자, 우리가 이제 가봐야 되죠. 갑이라는 사람 공부할 때 이렇게 했잖아. 이게 우리가 매도인이라고 부르고 이 사람을 우리 요약집 같은 데를 보면 채무자라는 용어를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을 매수인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채권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까지 해야지 설명이 될 텐데요. 자, 계약 당사자 위험 부담에 관해서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해서 특별한 쟁점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임의 규정의 한 종류가 되는 거야. 자, 일단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후발력 불능이 발생했을 때 위험 부담을 겁니다. 채무자 누구야? 매도인 잘못이죠. 매도인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만약 이 건물 부분에 대해서 매도인의 잘못으로 이행 불능의 상태에 홀라당 다 타버렸다. 그러면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위험 부담의 법령과 관련이 없는 얘기죠. 자, 이걸 제기한 매수인의 잘못이라든가 또는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가 있을 때 여기까지를 가리켜서 위험 부담의 법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약 해제 문제로 가야 되니까 2번 틀리게 뽑았고요. 자, 매매 목적으로 이행되기 전에 강제 수용된 경우 이게 이제 전형적인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이행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때 강제 수용이 됐다라고 했을 때 매수인은 이때 둘 사람 다 한마디씩 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무 이행 의무, 소유권 이전 의무 면하게 될 것이고 대신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될 텐데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대상 청구권을 행사해서 그 보상금 청구권을 나에게 다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보상금 받았으면 그 금액을 다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대신 그러면 매매대금 다오라고 하는 거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오른편 되겠고요. 채권자의 수령지체 누굽니까?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에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불능이 됐을 때 누구 잘못이야? 매수인 잘못. 그래서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 얘기하는 거죠.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매수인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대신 자신의 채무는 미연하게 될 것이다. 대신 자신의 채무를 미연함에 따라서 받게 되는 이익, 소유권 이전기 비용을 원래 주기로 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반환을 해야 된다.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된다. 그래서 4번 오른편. 5번쯤은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이. 채권자가 누굽니까? 매수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자, 뭐랑 같은 거야? 지금 4번과 똑같은 거죠. 채무자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답은 2번. 이건 이제 우리 요약집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이행 불능, 이런 후발적 불능에 따른 후발적 불능 요 관련해서 계약 해제 문제하고요. 그다음 위험 부담의 법리를 엮어서 구성을 했다. 그다음에 이 문제가 좀 어려우시는 게 자, 이 매도인을 자, 채무자, 매수인을 채권자라고 하는 이게 이제 제3전령 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채권자가 되게 될 테고 매수인이 채무자가 돼서 좀 골치가 아파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제3전령 계획인가요? 자,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자, 그 다음에 병에게 자, 대금을 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했고 병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다. 해서 보기관계에 대항해서 보기관계라고 하는 거 자, 보상관계, 기본관계, 갑과 을의 관계를 보기관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고 보기관계 근거에서 을이 갑이나 을은 자신의 채무액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것 또는 이제 수익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게 될 것이고요. 1번 자,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게 되면 갑과 을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즉 합의 해제할 수 없습니다. 합의 해제버리면 누구의 권리? 제3자 병의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2번 질문이요. 을이 대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이 사람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는 계약 해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죠. 취소권도 행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 2번도 틀렸고요. 3번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병은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자, 갑의 불이행 때문에 을이 병에 대해서 어떻다? 계약자 갑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다. 갑이 해제를 했습니다. 누가?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니까 그때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 돈을 못 받는 거야? 을 때문에 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병은 누구에 대해서?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요. 자,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체하는 경우 을은 병에 대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해서 요거 틀리게 구성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틀리게 뽑아냈고요. 그다음에 5번 질문 가서 보니까요. 을이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지했을 때 을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병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해서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자, 1번 틀렸었고요. 2번 질문 틀렸었고요. 3번 질문 다시 볼까요?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랬을 때 병이라는 사람은 자, 을에 대해서 을 때문에 돈을 받지 못했으니까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있다 해서 이게 있다 오타가 있었네 해서 자, 있다가 돼야 되죠. 그래서 3번이라고 하는 것을 옳게 구성을 한 사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갑이 소유권 이전기를 지체했을 때 자, 을은 병에 대해서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자, 을이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을 때 을은 이미 지급한 대금에 반환 병에게는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할 거예요. 병한테 돈 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답은요 3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계약 해제, 해지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거에서 자, 합의 해지 가지고 한참 쟁점을 삼아냈고 자, 올해도 뒤에서 보시겠지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자, 해지라고 하는 거. 자, 먼저 계약의 해지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할 거 오른편. 자, 2번 너무 쉬워서 오히려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채무자가 자, 채무 이행의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을 때 자, 최고 없이도 어떻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쉬워서 까다로웠어. 우리가 주로 자,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갑과 을 사이에 X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 못 넘겨줘 라고 하는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굳이
최고라는 과정 거칠 것 없이 바로 뭘 할 수 있다?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는 자,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이 체결됐는데 을이라는 사람은 대금 지급 못하겠다라고 선언했을 때 굳이 최고할 필요 없이 어떻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있었죠. 자,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관련해서 지금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급부 제공을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오른편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4번 좀 새로운 문제 나왔었죠. 일부 이행불능에 있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당연히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전부 해제할 수 있다. 특별히 문제가 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가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각각 해제든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해야 된다 해서 오른편. 그래서 이 문제는 그나마 좀 쉬운 문제인데 난이도를 너무 낮춰버렸어요. 낮췄다는 게 뭐냐면 너무 유치해서 거의 다뤄지지 않는 주제를 가지고 답을 구성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불특정물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했을 때 매수인의 권리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이것도 거의 짜증나는 문제죠.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거, 권리의 하자라고 하는 거, 전부 타인 권리 매매다, 일부 타인 권리 매매다, 이런 거 가지고 주로 구성을 했었고, 최근 문제에서는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거, 경매가 무효가 됐을 때 담보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든가, 경매에 있어서는 그 목적물의 하자라고 하는 것은 따질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을 주로 시험에 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건의 하자라고 하는 것, 그 중에서도 뭐가 있어? 물건의 하자라는 개념. 이거는 지금 16년 만에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물건의 하자라고 하는 것, 특정물과 불특정물이 있게 된다라고 해서 특정물에 대해서는 그나마 시험 문제가 한두 번 구성이 됐었고요. 16년 사이에. 불특정물은요, 아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문제가 개쓰레기처럼 냈다는 게 뭐냐면은 16년간 거의 나오지 않은 문제 중에서 답을 뽑아냈던 적이 지금 10몇 문제가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불특정물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런 얘기야. 배추 200포기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농부가 매도인이 될 테고요. 중간 도매상에 배추 200포기를 사기는 매수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주로 이제 공부를 해왔던 개념이 권리 하자할 때 이런 거 있었죠.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권리 하자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가져해서 받은 게 좀 있는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좀 깎아달라. 대금 감액 청구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예 받은 게 없거나 받았다 할지라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 해제권 행사를 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 그걸로 부족함이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요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바로 권리 하자에 있어서의 담보 책임의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완전물 급부 청구는 뭐냐면은 배추 200포기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배추 200포기 왔어. 근데 막 썩은 게 한 50개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대금 감액 청구는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아니라 50개 깨끗한 배추로 보내달라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 묻는 것도 상당히 특이했던 문제인데, 이거는 그동안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던 그런 주제를 가지고 문제 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난이도가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요거 아니구나. 기억하고 다시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불특정물의 하자라고 해서 배추 생각해야 돼요. 배추. 그래서 배추 200포기를 가져오기로 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200포기에서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일부가 썩어 있으면 완전물 급부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해제권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제가 착하게 했는데 답은 4번 해서 4번 뽑았는데 썩 그래요. 이게 16년간 처음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손을 대기가 거의 만만치가 않았던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불특정물의 하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 중에서 제일 특이한 케이스까지 보셨고요. 한 문제 더 가볼까요?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가 된 경우 틀린 것. 우리 28, 29, 30 연속 나왔던 것이
자, 우리가 해제하게 되면은, 자, 해제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 원상 회복의 문제와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동안 문제, 시험 문제 대부분은 뭘 가지고 원상회복, 어떻다? 원래 그냥 해제권 행사하게 되면 이자까지 지급을 해야 된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게 될 것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지급하는 별개의 문제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동안 해제권에서 논의를 주죠. 그럼 바로 비교했던 것이 합의 해제에 있어서는 달라지는 부분이 이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해서 그동안 이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를 가지고 28, 29, 30, 3년 동안 연속 합의 해제, 합의 해지를 가지고 쟁점을 삼아냈었고요. 제가 뭐 이제 그 파트 설명드릴 때 어쩌면은 이제 손해배상 청구 얘기를 가지고 구성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합의 해제에서는 어떻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건 조금 놓칠 수 있는 분도 있을 텐데 전통적으로 다뤄지는 주제, 약간 바꿀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합의 해제라고 했을 때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이자 붙여서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됐던 소유권 당연히 등기 안 하더라도 복귀가 되게 된다. 합의 해제 소급표 선의 제3자에게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해서 이 제3자 그렇게 봤었죠. 가등압대라고 해서 가등기를 한 사람, 가압류 채권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람, 대항력을 갖춘 사람. 이게 이제 제3자 계약 해제 소급표로서 보호받는 제3자의 범주가 될 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도인이 잔금 지급 기일의 경고하고 해제를 주장하면서 자, 받았던 돈을 공탁을 하고 매수인이 이 돈을 받게 되면 이것은 합의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뭐 근데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고 이 문제는 실수만 안 했으면 쉽게 맞출 수 있었던 문제에서 합의 해제, 합의 해지에 있어서는 바로 원상회복 관련해서 이자 지급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쟁점,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이 문제는 뭐 맞췄든 틀렸든 그동안 내왔던 수를 약간 변형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합의 해제라는 개념까지 보시고 다음 주제 확인합니다.